예, 반갑습니다. 설명회가 계속 이제 길어지는 관계로 제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PT 화면 띄워주시죠. 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바로 수험생들이 어제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됐잖아요, 그죠? 그 뒤에 무엇을 체크하고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정을 저희가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뭡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12월 9일까지 이제 수시에 대한 최종 합격자가 다 발표될 것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는 이미 발표가 되었지만 12월 9일까지 제법 모집 인원의 큰 논술 전형의 합격자 발표가 대략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수시 합격을 하면 오늘 같은 이 정시 설명에 모아놨던 정보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미 학교가 끝났으니까요. 저희가 일정 체크할 첫 번째가 뭐냐면 12월 9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 사항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죠? 보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수시 최초 등록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걸쳐서 정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시 최초 등록이 있고 난 다음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상담은 아마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수시에서 일단 추가 예비본을 받았을 때 이미 합격을 해버리면 당연히 정시 시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실제 걱정하고 많이 기다리는 것이 수시 최초 등록 이후에 추가 합격의 기회가 얼마까지 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시면 수시 추가 합격자는 학생부 전형은 제법 나오는 편인데 논술 전형은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실 뭐 논술 전형에서 추가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로또로 당선됐다고 봐도 좋을 사항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수능 성적을 어제 받아봤으니까 저희 느낌에선 이미 큰 상은 넘었습니다. 그죠? 성적표 적어진 대로 표준 점수 100분위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지원 대학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단계 고민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학별로 탐구 변환 점수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보통 시점이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 그 다음 주까지 보통은 발표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탐구 변환 점수를 매기는 방법들은 이미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해줬는데 올해도 그대로 따라갈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탐구 변환 점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한 번 더 점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탐구 100분위에서 반영되는 것이 학생들 표현대로 물보정이냐, 한마디로 100분위 차이가 점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면 무시무시한 불보정이냐, 탐구 100분위 차이가 좀 커진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한 번의 학생에 따라서 수험생에 따라서 1, 2점의 변동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학생은 변환 점수를 매겼을 때 본래 점수보다 1점이 손해볼 수도 있고 어느 학생은 그보다 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제 나온 성적표가 거의 다인데요. 거의 다인데 한 번의 조정 절차가 있는데 그게 탐구 변환 점수를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정 절차가 나오니까 당연히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 대학에서 발표되는 탐구 변환 점수를 정확하게 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탐구 변환 점수 상대 공개에서 중요도를 여겼는데 저것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주요 대학들이 많고요. 잠시 저희가 또 혼란을 일으킬까 봐 말씀드리지만 100분위를 반영한 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저건 당연히 발표를 안 하고요. 또 지방대 경우에서는 탐구 변환 점수 쓰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주요 대학들, 주요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 경우에서 저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뭐가 중요합니까? 정시 최종 모집 인원을 발표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된 인원은 뭐냐면 정시 최초 모집 정원을 다 발표했습니다. 대학별로요. 근데 그 정원이 그대로 가느냐? 아닙니다.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 2월되는 인원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가 합격자 등록이 12월 22일까지입니다. 수시 충원 합격이 12월 22일까지 있고 그 다음 날까지 다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을 해서 아직도 등록을 못 채운 인원들은 당연히 정시로 2월되게 되겠죠. 그 발표가 언제 되냐면 12월 23일 날 발표됩니다. 23일 날. 일단 기억하기 쉽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입니다. 대략적으로. 또 23일 날 발표되니까 거기에서 수시에서 정확히 얼마가 2월 돼서 우리 자녀분들이 또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내 지원 대학의 모집 단위가
정확히 몇 명을 모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뭐 특별하게 안 늘어나면은 좀 빡빡한 상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정시원 점수는 본격적으로 12월 24일부터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체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은 27일 또는 28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마지막은 30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원서 접수 일정이 수능 일정이 일주일 넘어가는 바람에 일종의 정시 인터넷 클릭하면서 배경음악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성탄절 전후로 해서 접수가 시작돼서 흔히 자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연말에 마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수시 합격을 못했을 시에는 올해만큼은 상당히 좀 불우할 수 있는 연말을 보내는 상황이 되는데요. 어쨌든 12월 24일부터 정시점 접수가 시작되는 상황들 보시고 당연히 경쟁대학의 경쟁률 추이를 생각해 보면서 지원하는 그 전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올해 주요 지금서부터 당장 참고할 사항은 주요 대학의 탐구 변환 점수에 따라서 한 번에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본격적인 정시 지원 흐름은 실질적으로 수시 추가 합격, 최종 합격이 발표되는 등록이 발표되는 그 순간 이후부터 이루어지니까 현재까지 지원해 놓은 상황에서 모의 지원 상태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 정도는 아직은 최종 판단은 여유를 두시고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이 시작되는 12월 15일부터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 지원을 점검해보고 여러 점수를 또 종합해봐서 지원하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제는 복잡한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써놨는데 원점수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미 적혀놓은 표준점수 100분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로 다 판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점수로 몇 점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채점 한 상태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점수 잊어버리시고요. 표준점수가 100분위로 다시 여기에다가 뭘 적용한다 했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은 대학별 반영 비율로 다시 한번 리셋을 시켜야 됩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정시 지원할 때 어쨌든 복잡은 하죠. 뭐 점수 표점만 가지고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영역별 반응 비율도 적용되고 수능 성적 활용이 표준이냐 100분이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른 변화가 많은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리셋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리셋해야 돼요. 무엇으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가지고 그리고 대학별 반응 비율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리셋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이건 제법 그래도 본학생 점수를 국어 B형과 수학 A형, 영어, 사회탐구는 이제 저게 한국사하고 사회문화 본 학생 점수입니다. 제2외고는 저 학생이 특별하게 제2외고 성적은 좋은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우연찮게도 아랍어를 선택해서 잘 찍어서 2등급이 나왔습니다. 잘 찍어서 2등 나왔습니다. 실제 언론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받은 점수가 대학별로 각각의 환산될 때는 저희가 예전 방식을 통해서 그대로 환산을 시켰지만요. 올해 나온 점수 적용해서 대학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적어봤지만요. 이걸 구체적으로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서울대 방식에서 800점 환산을 시킬 때 서울대는 수리가중치를 보다 보니까 522.73이 나왔고요. 연대는 2대 1이죠. 그죠? 국영수 반영 비중이 크죠. 그러고 나서 표준점수 900점 기준이다 보니까 약 589점 나왔습니다. 연대 고대가 거의 맞수인 대학이고 영역별 반응 비율 동일한데 고대는 자그마치 900점 만점에 824.78이 나왔습니다. 많은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연대 점수와 고대 점수를 적어드리면 이렇게 고대가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흔히 연대 방식은 표준 점수 800을 900점 정도로 조금 확장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고대 한산 점수는 900점 만점을 최고점으로 변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만점 가까이에서 원점수 깎아먹은 점수 정도로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고대 방식하고 연대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반영 비율은 같을지라도 환산 방법이 다르니까 점수가 다른 양상으로 나온다고 보시고요. 고대에서 반영하는 방식에서 점수가 2점 차이 나는 거하고 연대에서 반영하는 방식에서 2점 차이 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2점 차이 나는 것은 연대로 보면 대략 1.2점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차이를 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대 방식으로 최고점 만점으로 변환하는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고대가 있고요, 한양대가 있고 이대가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만점 가까운 점수가 보통 나옵니다. 그죠? 1000점 만점에 한양대 방식은 962점, 이대 방식에도 900점 만점에 867점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환산되는 대학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 성대 기준이 있습니다. 성대는 1000점 만점 기준이니까 800점 기준을 약간 확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대학 편성 점수를 이해하면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동일한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는 반응 비중이 많이 다르죠. 서울대는 수학 가주지가 있고요. 나머지 연고, 한성은 뭐 짜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국수영탄 비율이 2대 3대 2대 3으로 수학하고 과탄 비중이 높습니다. 그죠? 그 경쟁된 라인에 비해서 서강대는 유독이 수리 영어 비중이 높고요, 수학 영어 비중이 높고 탐구 반응 비중, 과탄 반응 비중이 낮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 가운데서는 탐구만 치면 보통 서강대를 많이 지원하고요, 탐구 잘 보면 보통 성대, 한양대를 보통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점수대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수리 과탐 잘 본 학생들은 성대, 한양대가 많이 반영해 주니까 그쪽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고, 과탐을 못 본 학생들은 이 서강대가 상대적으로 경쟁대학에 비해서 탐구 반응 비중이 낮으니까 그쪽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수 반영 비중은 다 동일합니다. 그죠? 아까 마찬가지 방식을 쓴다고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자연계만큼은 과탐 투응시자의 100분 이상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영역별 반응 비율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성적을 받아봤을 때 어떤 것을 포인트를 두고 볼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별 환산 점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학별 환산 점수가 실제로 어느 과정을 통해서 나오느냐, 자, 학생이 표준이 유리하냐 100분위가 유리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과 100분위의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이화여대를 제외한 숙대, 여대 라인, 또 지방권 대학들, 서울 지역 중하위권 대학들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보니까 표준이 유리할지 100분위가 유리할지를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위권 대학들 경우에도 뭐죠? 탐구 영역만큼은 100분위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100분위 점수가 얼마가 기재되는지를 꼭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역별 반응 비율 당연히 중요하죠. 가산점도 어떻게 주는지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반영 영역 및 탐구 반영 과목 수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상위권 대학들은 4개 영역 다 반영하고 2과목을 탐구 과목 수를 반영하니까 그 유불리가 크진 않는데, 흔히 중위권 이하 대학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또는 간다는 생각으로 생각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권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지방권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학생들 뭐가 중요합니까? 중위권 이하 대학들은 탐구 과목 수도 중요하고요, 또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하나를 뺀 3개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3개 영역 반영 점수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을 꼭 참고하시고요. 자, 탐구는 뭐가 중요하냐? 상위권 대학은 100분위가 중요하니까 100분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표점 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와 인문계열에서는 탐구로 대체되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그 아쉽게 놓쳤던 뭐 탐구 과목 점수가 있는데 우연찮게 베트남을 받든 아랍을 받든 간에 점수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걸 대체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죠? 대체시키는 효과를 또 명확하게 보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년 대비 올해 정시 지원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만큼은요, 수능 상위권, 특히 인문계 변별은 높아졌습니다. 그죠? 높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중상위권과 중위권의 두터운 구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에 해당되는 대학이 어딜까요?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들, 저희가 이게 화면상으로는 써놓을 수가 없어서 그랬지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권동옥 라인들, 그리고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 흔히 순국세단 라인들, 그리고 인서울 여대들,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이들 대학들의 합격선이 작년도에는 조금 헐렁했습니다. 그죠? 아실 겁니다. 작년도에는요, 이 시험이 쉽다 보니까 어차피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지원했고요, 그 소신 지원했고요, 중위권도 만만해서 또 한 번 배짱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 고대, 성대 경쟁률이 자그마치 7대1, 8대1 나오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중위권 대학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작년도만큼은. 근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널널하진 않으니까 요들 대학들만큼은 전년 대비 합격선 상승이 일부 이뤄진다고 보시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자연계는요. 자연계 우연찮게도 종합적인 분포는 대체로 작년도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자연계만큼 그래요. 뭐 영어가 어려워지고 또 뭐 탐구가 또 일부 과목도 난이도 조정이 또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과목을 총괄시키면 표준 점수 기준에서는 분포가 작년도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만큼은 상위권 대학은 과탐 조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졌고요. 그다음 영역별 반영 비율 고려한 정도 지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올해 지원 심리가 어떨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재수 불사냐 아니냐를 결정해 준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내년도 수능 변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알듯이 한국사 필수가 됐고요. 국어는 통합형으로 시행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위권은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변별도 있게 나와서 소신 지원 흐름을 가질 것 같지만 중위권 이하는 나 재수 싫어 하는 쪽에 안정 지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입시 제도가 개편되고 수능 제도가 개편되면 대체적으로 중위권 이하 재수생 수는 줄었습니다. 그만큼 적응하기 어려우니까요. 상위권은 상관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간에 그 공부하면서 적응하면 되니까요. 근데 중위권 이하 4등급, 5등급 대 재수는 올해는 좀 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수시에서 성적 상위권 어느 정도 빠지느냐, 되게 전문적인 질문이죠. 수시에서 엄청나게 고득점자들이 다 빠져나가면 정시가 헐렁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합격선 내려가죠. 그 반대의 경우는 정시 학생이 확 올라갑니다. 그 어느 정도가 되는 상황은 바로 다음 주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학교에 소문이 들고 입시기관에 소문이 돕니다. 아, 이번에는 고득점자들이 수시에 많이 납치됐다더라. 이런 문제의 점수가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뭐 점수 좋은 아이들이 다 저 수시에서 다 떨어졌어 하면 이제 정시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도 조금 전문적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작년도 정시 결과 2와 올해 합격선 추이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설명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정시에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작년도하고 올해 수능 체제만큼은 동일합니다. 입시의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합격선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써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죠. 작년도 정시 주요 참고 자료로선 합격자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하위 점수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갖고 올해 지원 추이까지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보시는 게 좋으냐? 대략 지원선으로 나온 점수 가운데 2점을 더하든 2점 정도를 빼는 정도의 범주에서 일단 시작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지원선에서 플러스 2점, 마이너스 2점 정도에서 지원하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정시 합격선은 작년도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서울대, 연대, 고대는 공식적으로 정시 발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요, 지방권 대학들, 서울 지역에서도 좀 중하위권 대학들, 그리고 경기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자료들이 정시 합격 결과가 어디가 있느냐? 학교 홈페이지 가면 뻗어서 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권 대학을 지원하거나 지방권 대학을 지원할 때는 그 정시 합격선 작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비싼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스카이대는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스카이대는요, 너무나 소문이 자자해서 다 압니다. 수험생도 알고 입시기관도 알고 학교에서도 알아요. 다 몇 점대가 합격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미 정해둔 자료들, 학원에서 기관에서 정해둔 자료를 이용하면 되고, 상위권 대학들은 뭐 한양대는 뭐 이미 발표했지만 그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 대학들은 이미 입시 결과가 학교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음 입시 결과 중 볼 때 눈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가 필요하냐?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은요, 직접 비교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100분위는 상대평가하고 석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쉬워지든 어려워지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100분위 직접 비교를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문제였는데 표준 점수는요, 다만 표준 점수는 올해 문과가 시험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최상위권 스카이대 갈 학생들, 상위권 서성한 갈 학생들, 그 학생들은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작년도 결과보다는 약 3점, 4점 이상 점수를 보셔야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과 경우에서는요.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 높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표준 점수는 기본적으로 점수 체제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2등급 대 3등급 대 이하부터는 표점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이하 대학들은 또 중상위권까지 포함해서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는 말씀도 좀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연계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종합적인 분포가 작년과 올해와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100분위는 물론이거냐, 표준 점수도 상위권은 직접 비교가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합격했다고 하면 올해도 그 점수대로도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두고 보셔야겠지만 자연계는 직접 비교가 가능하고 문과 경우에서만, 인문계 경우에서만 상위권의 표점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요, 올해 지원 강의 점수 저희도 배치표를 내놨고 여기 경쟁사인 M사도 이미 내놨을 것이고 다 내놓습니다. 그죠? 그걸 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모의 지원을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오셨은 자리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팁을 드리면요. 자, 각 기간별 지원 강의 점수를 점검할 때 당연한 말씀이지만 입시 기간 거도 참고하셔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도 상담을 해줍니다. 담임선생님이. 학교에서 상담한 자료는 주로 대기업 진학상담단, 전진협, 서진협 등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 자료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들 자료들도 입시기간 걸 참고를 하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재학생들이 참고를 하는 대기업, 진협까지 자료들 포함한 조례와 기간별 자료를 참고하신다고 하면 올해의 대략적인 정시지원서는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온라인 모의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모의전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구체적인 사명을 들긴 그렇지만 제2사에서도 많이 해볼 것이고 M사도 해볼 것이고 종래에서도 해보시겠죠. 그죠? 자, 그 모의전 해볼 때 아마 이미 가채점 때부터 해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초기 상이고요. 다음 발표되기 이제 9일까지 12월 3일부터 9일까지는요. 아직 모의 지원 사항이 초기 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은 다 안 들어왔어요. 왜? 나는 이미 수시에 합격할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안 들어온 학생도 있고요. 귀찮아서 안 들어온 학생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모의 지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기 12월 10일부터 이미 다 수시 발표가 됐습니다. 합격자 발표돼서 이미 다 떨어졌어요. 이제 급해지죠. 그때부터 막 들어옵니다. 이제 10일부터. 그러고 나서 12월 17일 후기에 주목한 것이 왜 중요하면 마지막 추가 합격까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합격까지 기회를 놓쳤을 때는 무조건 정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 후기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 지원 하시더라도. 모의 지원이 보통 일주일차, 2주일차 결과가 쭉 지원 추이가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는 12월 17일 정도에서 20일까지 보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뒤로도 볼 수 있는데 말기는 말기대로 거품 지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제법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후기 12월 17일부터 20일 정도 상황을 가장 잘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의 자료집은 이렇게 대략 보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 분석은 제 자료에서 올해 정식 기준에서 나왔고요. 이건 최초 인원입니다. 그죠? 당연히 수시 인원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수시 인원 분석은 작년도 기준에서 나왔으니까 올해도 얼마만큼 더 이월될지를 작년도 기준에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경쟁률 분석 필요하고요. 추가 합격자가 얼마 나왔는지가 작년도 정시 결과가 저희 자료집에 3부 45쪽부터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어머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엄마의 종벽 필요합니다. 그죠? 자, 정시는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점수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복잡한 영역별 반응 비율, 환산 점수 뭐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빠의 무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의 계산력이 중요해요. 아빠의 계산력. 사무실에서 엑셀 많이 쓰시잖아요. 엑셀 정도 쓰시면은 충분하게 계산이 됩니다. 온라인 지원해서 받아볼 점수도 필요하지만 엑셀 써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수험생의 판단력은 저를 왜 드러났냐면요. 온라인 모의 지원이라는 것을 실제 익숙하게 하는 학생들은 수험생입니다. 학부모님들 때는요, 다 저희 때도 그랬지만 장판지 배치해보고 너 여기가 줄구고 여기가 이런 거가 익숙해져 있어갖고 모의 지원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만큼은 수험생들의 판단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대략 이 정도 선이면 나 합격 가능성이 높아, 낮아,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보가 다 종합적으로 됐을 때 정시 합격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플러스를 판다고 하면
제가 이거 저 설명의 공식적인 자리니까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운빨도 중요합니다. 운빨도. 왜냐하면 마지막은 경쟁률이잖아요. 아니 마감전 경쟁률이 3대1 되다가 튀어서 10대1 될 수도 있고요. 어떨지 모릅니다. 운빨인데요. 조상님의 은덕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이. 정말 예전에 뭐 선행도 베푸시고 이런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조상님이 뭐 일제강점기 때 독립국가에 몰래 군자금도 대주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계산력, 수험생의 판단력이고요. 나머지는 정시 운빨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주요 대학별 정시 지원 포인트입니다. 뭐 저희가 설명회를 길게 할 수 없는 상이어서 하나는 의학하되 서울대는 의료 소신 지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서울대는 다른 대학에 다르게 탐구 조합과 지원 자격이 특별합니다. 그죠? 인문계는 무조건 한국사를 해야 되고 자연계는 완투를 다른 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만큼 점수가 좀 내려갑니다. 그죠? 내려가니까 서울대는 은근히 소신 지원이 정답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연대고대는 사실 뭐 연대고대로 가면 점수가 널널하면 서울대 소신 지원에 연대고대 적정 지원하니까 합격을 하겠죠. 근데 연대고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추가를 어떻게든 노려갖고 연대고대 간판을 따야 한다는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죠? 추가 합격이 어디 가야 될지 꼼꼼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죠? 상위권 빠질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연대고대 간판을 위해서라고 하면 추가 합격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잘 고려하는 전략,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성안서로 내려가면요, 여기 약간 경쟁대학이 반영 비율도 다르고 환산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조합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만 대학이 아닙니다. 경기권에도 숱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아갖고 실제 경기권 대학 쓸 때 되게 어려움도 많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앙 학생 강남대, 안양대 등도 많이 지원합니다. 그죠? 교통이 좋아갖고요. 자, 세개 영역 반영합니다. 되게 이제 4개 영역 반영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권 대학을 쓰거나 흔히 전철이 통학이 가능한 천안권 대학을 쓰거나 춘천권 대학을 쓰실 때 3개 영역 반영한 대학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죠? 그 3개 영역 기준의 점수가 중요하다는 점, 이게 중요하게 참고할 사항이죠. 조금 지원할 때는 기분은 안 나지만 어차피 합격을 해야 되니까 3개 영역 반영도 중요하고요. 탐구 반영 과목수도 중요합니다. 2과목, 1과목 거의 반반 나눠집니다. 그죠? 또 뭐가 중요하죠? 교차 지원도 중요합니다. 우리 통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특히 여학생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통학 가능한 쪽으로 보내고 싶지. 문과 학생인데 점수까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도 교차를 해봐서 컴퓨터공학과를 가든 공대를 가든 간에 교차 지원도 고려되는 대상에 주로 경기권 대학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대학들은 또 교차 지원했을 때 유불리를 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 거점 국립대. 국립대다 보니까 당연히 등록금 싸고요. 요즘에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등도 있죠. 그죠? 이들 대학 경우에서는요, 요 방송이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해야 됩니다. 이들 대학을 지원하실 때는 주 상위권 모집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은 소신 지원에도 대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중하위권 모집단의 경우에서는 적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 대학을 가야 된다는 학생들이 두텁기 때문에 중하위권대 모집단위는 적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인서울, 정말 인서울이죠. 주소지 기준 인서울입니다. 서울 중위권대학 전년 입결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경쟁률의 추이에 따라서 합격선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저희가 뭐 자료상에서는 없어갖고 저희가 뭐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각 영역 조합별로 저희가 상위 누적에 해당되는 점수대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죠? 봤으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뭐 주요 대학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국영사 기준에서 몇 점이 어느 정도 누적대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는 뭐가 중요하죠? 수영과죠. 수영과 기준에서 내 점수 조합이 얼마이냐도 경기권 대학을 쓰거나 춘천, 천안권 대학을 쓸 때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고요. 여기 굵게 써놓은 기준은 뭐냐면 상위 15%. 저희가 흔히 보는 인문계 인서울대학 기준선입니다. 인서울. 인문계에서 마지막 인서울 하려고 했을 때 점수대를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는 상위 20% 정도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인서울대학 지원 하한선으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자, 전년도 커트라인을 보실 때 평균도 보시고요.
하위 80% 점수도 보시고 최종 커트라인도 보는데 정말 문 닫는 점수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끔은 원서 대박이 원서 쪽박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원 시 수험생과 지원대학의 궁합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내가 잘 본 대학을, 잘 본 영역을 그 대학이 많이 반영해준다면 그 대학 땡큐죠. 그죠? 그러는 것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입 요강 철저히 분석해 드십니다. 일단 수시 합격하면 뭐 다 필요 없는 작업을 했지만 수시에 올킬 됐을 때 모집군도 보시고 모집위원도 보시고 수능 반응 비율, 교차 지원 여부, 내신 등급과 점수차 등등을 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정시라는 것은 주요 대학들 경우에서는 거의 0.1점 차로 합격의 당락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죠? 뭐 지방권 대학 일부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자, 각 군별로 어디에 안정대학을 정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느 한 군데를 정해놔야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 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믿는 구석을 어디로 정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주위의 동향 파악도 중요합니다. 나만 독약 정책 잘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지원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주로 온라인 모의 지원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점검 게시판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흔히 소통을 많이 하는 사이트에서도,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보는 사이트가 뭡니까? 그죠? 수능날 만점지 시험지를 휘날리며 수많은 사이트, 상위권은 오르비, 그리고 뭐죠? 뭐 이과생들은 포만한, 그리고 뭐 일부 상위권은 파판달브루스 등등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현재 지원자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합격 적정선 찾기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적정선을 찾는 것이 이 잘못 잘 못하게 되면 엉뚱한 데 적정을 찾아놓고 질릴 수가 있지만 그에 대한 상당히 그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상위권 대학 경우에서는 흔히 가군 또는 나군 쪽에서 그죠? 당연히 이제 적정선을 찾아야 될 것이고 중위권 이하로 내려가면 다군에 걸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험생 점수대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서 아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이 조금 더 길어지는 관계로 제 설명은 이만 마치고요. 제 4부에서는 각 군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장문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